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망하며 자신의 꿈을 떨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망한 순간 티치는 특이한 몸구조로 인하여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티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긴 채 하치노스 섬에서 힘을 길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며 에이스와 위블을 격돌시켰고 에이스와 위블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에이스와 위블을 기습하여 에이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빌미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되찾고 싶다면 하치노스 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적왕이 코앞이었으나 자신의 형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라프테랭을 조금 미루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베가펑크는 새로운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것을 확정지었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 3를 이끌고 혁명군의 본거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닥터 베가펑크 클로버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의 성지 오하라에서 본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디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순간이 왔구만. 800년 전 그 남자들도 하지 못한 일이야. 자네 아들 밀짚모자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인물은 루피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그래, 하지만 그놈이 단순히 해적왕을 목표로 한다면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 로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세계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에 굳이 세계정부와 싸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웃으며 그렇지 않다네 드래곤, 밀짚모자는 반드시 세계정부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야 라고 말하며 드래곤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보낸 자료를 확인하였고 꽤나 충격을 받으며 여기 적힌 건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너도 조이보이라는 남자를 알테지. 그 남자가 남긴 리오 포네그리프를 일부를 해독한 것일세. 조이보이는 이미 800년 전에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란 걸 예언했다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밀짚모자일세. 어쩌면 원피스는 800년 후를 예언한 예언서일 수도 있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건넨 리오 포네그리프의 일부를 확인한 이후 루피가 세계정부를 부숴버릴 인물임을 확실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기에 드래곤은 제 아무리 루피라 할지라도 홀로 세계정부를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혁명군이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부숴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가 본격적인 싸움을 걸기 이전부터 세계정부를 타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보와 혁명군 군대장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보에게 마리조아를 침공하여 총 3가지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했고 사보가 받은 임무는 천룡인의 신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며 세계에 혼란을 주는 것, 보금로와 식량고를 파괴하며 천룡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들과 쿠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 이완코브 베가펑크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세계정부에도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쩌면 그 녀석들을 불러낼 수도 있을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녀석들이라면 이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자들이지 존재 자체가 극비이며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에 자세한 전력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세계정부에서 사이퍼폴이나 해군보다 더 신뢰하는 전력이라더군. 진정한 싸움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전달받은 사보는 곧바로 군대장을 이끌고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드래곤은 루피의 포스트를 보며 우리의 만남이 멀지 않았구나. 멋있게 잘 자랐구나 아들아 라고 말하며 루피와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반드시 루피와 힘을 합쳐 세계정부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왕 7무의 해군은 3대 세력으로 불렸으며 3대 세력이 붕괴되게 되면 세계에 대혼란이 온다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는 3대 세력끼리의 충돌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왕과 해군이 충돌하게 되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큰 손해를 입었기에 해군이 사왕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왕도 본질적으로는 해적이었기에 해군에서도 사왕을 경계할 만한 부서를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였습니다.
소드는 마린칩을 반납한 해군들이었기에 마음대로 사왕을 공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왕에게 붙잡히더라도 해군 측에서는 소드의 인물은 해군 측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에 소드는 주로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코비 역시 소드의 일원이었기에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되기 몇 주 전 해군 측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이 부활하며 하치노스 섬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아카이누는 곧바로 티치를 응징하려 했으나 세계정부의 고위층 인물들은 티치의 위험도를 현 사왕인 버기, 샹크스, 루피, 에이스와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2년간 자치를 감추었던 전 해군대장 아오키즈와 전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이 검은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티치를 바다의 5번째 황제라고 부르며 사실상 사왕과 동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충돌을 불허하였고 결국 아카이누도 검은수염 해적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에서도 검은수염 해적단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해군기밀 특수부대 소드에게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라고 명령했고 코비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려 합니다. 코비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후 곧바로 티치를 만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자신이 갑자기 해군을 그만두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다고 말하면 티치가 자신을 의심할 것이 뻔했기에 티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티치가 전 록스 해적단의 간부 왕직을 몰아낸 이후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 섬을 차지하며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은부와 대립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틀 후 은부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교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입수하였고 자신이 먼저 은부를 쓰러뜨리며 은부의 목을 티치에게 바치며 티치의 신임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가 있는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아직 성장을 덜한 상태였으며 은부는 전설적인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인물이기에 코비는 비밀리에 스모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스모커 중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트 블루에서부터 밀짚모자 루피를 추격하고 있는 하얀 사냥꾼 로그타운에서 단 한 명의 해적도 놓치지 않은 신화같은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비라고 했나 거프 중장의 애제자 해군 영웅의 유일한 제자이기에 해군 내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남자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라고 말했고 코비는 자신이 소드라는 것을 밝혔으며 자신이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은부를 꺾어야 한다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스모커는 현재 자신의 친구인 아오키즈가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오키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코비를 도와 검은수염 해적단과 접촉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나도 검은수염 해적단이라면 볼 일이 있지. 코비, 내가 너를 도와 은부를 잡아줄 테니 너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면 그곳에 쿠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모커와 코비의 동맹이 성사됩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동맹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은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은부는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한창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스모커는 은부를 발견하자마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은부를 기습합니다. 하지만 록스 해적단의 간부 출신인 은부는 스모커의 기술을 간단하게 흘려냈고 티치라는 놈의 끈아풀이냐, 티치 그 자식은 상도덕도 없는 놈이군, 이틀 뒤에 싸우기로 해놓고 기습이라니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티치의 수하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배루석 지태를 꺼내들어 은부의 머리를 타격한 이후 티치의 끈아풀이라고 정신나간 자식, 우리가 입고 있는 정의 코트가 보이질 않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그제서야 스모커와 코비가 해군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해군에 원한이 있었던 은부는 분노하며 무장색 회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가 나타나 은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은부는 코비의 자세가 거프와 매우 유사한 것을 파악하며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이건 거프의 기술인데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부는 과거 갓벨리에서 거프에 의하여 록스 해적단이 완전 괴멸하는 것을 직접 봤으며 갓벨리에서 거프에게 덤벼들었다가 거프에게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된 전적이 있었기에 거프의 기술을 사용하는 코비를 보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가 거프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눈치챈 은부는 코비를 보고 매우 분노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거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몸이 굳어버렸고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코비와 스모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은부가 몸이 굳은 틈을 타 각각 은부의 머리와 복부를 노렸고 은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코비를 먼저 제압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프로즌을 사용하여 은부를 묶어두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코비가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블루홀을 사용하여 은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해루석 지태를 활용하여 찌르기를 사용하여 은부의 목을 찔러서 은부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했고 스모커와 코비는 은부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를 포박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고 스모커는 소드인 코비와는 달리 일반적인 해군이었기에 상부의 허가 없이 사왕과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모커는 아쉽게도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코비는 은부를 포박한 뒤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코비가 나타나자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은 모두 코비를 주목하며 해군이 여기는 어쩐 일이지, 여기는 사왕의 본거지라고 상부의 허락은 받고 온 거냐 라고 말하며 코비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태연하게 저는 해군을 그만뒀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무엇보다 해군은 재미가 없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등장했고 티치는 오호라 영웅 거프의 제자 코비 아니신가? 여기는 어쩐 일이지? 내 목이라도 노리는 거냐? 라고 물었고 코비는 포박한 은부를 던져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해적이란 본래 이해관계만 맞다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관계 아닌가요? 저도 티치씨와 함께 원피스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해적의 본질을 잘 파악한 놈이군. 그래 좋다 코비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아오키즈가 나타납니다. 아오키즈는 해군에서 봐온 너는 해적이 될 인간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해적이 되겠다니 너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아오키즈와 코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후잔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전 보다시피 마린코드도 반납했고 은부를 잡아오며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했고 아오키즈는 마린코드를 반납했다라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안 그런가 소드 양반 이라고 말했고 코비는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소드가 무엇인지 물었고 아오키즈는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코드를 반납했어.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사왕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소드는 내가 해군에 있을 때부터 해군에 존재했다. 드레이크, 푸자쿠, 히바리 그리고 코빈 이놈 역시 소드의 일원이지. 해군을 그만둔 지는 좀 됐으나 아직은 해군에 내 정보망이 남아있어서 말이야. 즉 이놈은 해적이 되기 위해 하치노스 섬에 온 게 아니야. 내부의 적이 되기 위해 하치노스 섬에 온 거지. 거프씨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나의 입장이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비의 하체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티치에게 이놈을 죽이던 살리던 마음대로 해라 티치. 하지만 이놈을 죽이면 전설의 해군이 올 수도 있다. 그냥 돌려보내는 편이 이로울 거다 라고 말하며 코비를 건드리면 거프가 올 수도 있기에 굳이 코비를 건드리지는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하 이빨 빠진 호랑이 따위 그놈들의 시대는 흰수염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그리고 코비를 미끼로 거프를 불러내는데 성공하여 거프를 생포한 뒤 정보와 거래한다면 상상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가볍지 않다고 라고 말하며 코비를 미끼 삼아 거프를 불러내어 거프를 제압한 뒤 세계정보와 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티치는 코비를 죽이지 않고 생포한 이후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 가둬놓았고 이는 훗날 밀짚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도달했고 프랑키는 곧바로 후드버스터를 사용하여 써니오를 공중에 도약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써니오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기어 바이브를 사용한 이후 고무고무 거인의 망치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상징과도 같은 해골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를 보며 제하하하 왔는가 밀짚모자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지 정말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티치에게
분명 임펠다운에서 죽여뒀는데 너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그래 분명 그때 나는 죽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살아났지. 아마 내 몸이 이형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구만. 뭐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니겠나? 안 그런가 오거?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곧바로 루피의 머리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달려와 오거의 총을 베어버리며 다짜고짜 킹을 잡아낼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이 하치노스 섬에 착륙하였고 티치를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모두 나타납니다. 루피는 하치노스 섬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티치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워워 진정하라고. 여기는 해적섬, 이곳은 나의 왕국이지. 이곳에 왔다면 나의 룰을 따르라고 밀짚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놈의 말 따위 들을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에이스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었나? 니놈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선 에이스 먼저 죽이고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안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은 티치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데뷔백 파이트라고 들어봤겠지 밀짚모자. 우린 지금부터 데뷔백 파이트를 할 거다. 물론 동료를 가져간다는 시시한 소리 따윈 안 한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목숨과 로드 포네그리프를 내놔라. 만약 너희들이 이긴다면 우리의 목숨과 에이스를 넘기겠다. 규칙은 1대1 대결. 너희 측의 선언과 우리 측의 간부의 숫자가 일치하곤 어떤가 밀짚모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다인전으로 붙는다면 루피, 조로, 쌍디가 있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는다면 루피가 티치를 쓰러뜨릴지언정 고작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며 추후 나미, 오솝 등이 패배하게 된다면 밀짚모자 일당의 패배가 확정되기에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와 오솝은 티치의 제안이 끝나기 무섭게 이 대결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우리가 니놈의 제안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동료들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 녀석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에이스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눈치 하나 빠르군 밀짚모자. 그래 니놈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곧바로 에이스를 고기밥으로 던져주려 했다. 뭐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나도 약속대로 에이스를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티치와 루피의 합의하에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을 특수한 공간으로 텔레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저는 세세열매 모델 하피를 먹은 인간. 이곳은 저의 능력으로 만든 특수한 공간입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제 의지로 공간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대결을 즐겨주시죠. 룰은 간단합니다. 한 라운드당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며 한 라운드에 한 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출전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총 인원이 각각 10명인데 5대5 동점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라피트는 5대5가 되면 저희 측이 이깁니다. 일종의 홈 버프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분노하며 라피트를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쌍디를 말리며 벌써 5대5가 될 생각이나 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다며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놈이 저놈을 공격하면 데뷔백 파이트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럼 에이스도 죽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라피트가 룰 소개를 마친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티치는 우리 측에서는 오거 니가 나가라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거가 나서자 우솝이 직접 나서며 루피 저놈 저격수인 것 같다. 저놈은 이 몸이 상대하게 해주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게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솝을 신뢰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솝과 바노거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저격수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솝과 바노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우솝은 바노거를 보며 매우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무기력하게 패배한다면 밀짚모자 일당의 사기가 크게 꺾일 것을 우려하여 우솝은 겉으로는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참고로 나에게는 8,000명의 부하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오거는 들은 채도 않고 곧바로 우솝의 머리에 총을 겨눴고 우솝은 바닥에 식물탄을 쏴버리며 식물을 사용하여 숨는 데 성공하였고 반오거의 공격을 일단은 피해냅니다. 그리고 우솝은 곧바로 반오거를 향하여 필살 화염성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반오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우솝의 옆으로 워프하였고 우솝의 옆구리에 총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우솝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놀라며 우솝 괜찮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핫핫 루피 걱정하지 말라고 이따위 공격 한방에 당할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반오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반오거는 이번에도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의 공격을 피해냈고 우솝은 반오거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오거는 우솝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이후 우솝을 빠르게 마무리 짓지 않고 우솝을 가지고 놀며 급소를 피해서 계속하여 우솝의 몸에 총을 발포하였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이럴 거면 그냥 끝내! 라고 말했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렇게 가다간 우솝이 죽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질질 짜지 마라 꼴싸납다. 해적은 원래 바다에서 언제 죽는지 모르는 법이지. 너희들 우솝의 저 눈이 보이질 않는 거냐. 육체는 꺾였을지 몰라도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말대로 우솝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었으며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뽀를 꺾었을 때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오거는 선장 명령으로 가지고 놀고 있긴 하다만 이놈의 의지만은 인정하지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우솝의 머리를 노려 우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은 반오거가 자신의 후두부 쪽에 총을 쏴버리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우솝은 자신의 아버지 야솝처럼 견문색 패기를 한층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고개를 틀어 반오거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우솝은 미래예지를 각성하며 반오거의 마무리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필살 화약성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부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반오거의 위치를 읽어냈고 반오거를 향하여 필살 초록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오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솝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우솝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네가 가까이 올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다. 필살 화약성이 아닌 필살 초록성을 사용한 건 식물을 이용하여 니놈을 묶기 위함이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날린 필살 초록성이 땅에 터졌고 우솝의 근처에 식물들이 자라나며 반오거의 다리를 묶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공중으로 도약한 이후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식물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반오거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흥분하며 우솝 드디어 해치웠나? 라고 말했고 초파와 나미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염 속에서 반오거가 빠져나왔고 반오거는 곧바로 우솝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오거는 우솝이 자신과의 대결에서 성장했음을 눈치챘고 이전과는 다르게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입혀 총을 발포했기에 기존의 공격보다 위력이 수십 배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피해내려 했으나 반오거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허용하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결국 우솝은 반오거의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오거 역시 우솝의 공격으로 제법 데미지를 입었기에 정확한 사격을 구사하지는 못하였고 반오거의 총알이 우솝의 급소를 비껴나가며 우솝은 사망하지는 않고 목숨을 건져냅니다. 반오거가 우솝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며 스코어는 1대0이 되었고 첫 대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한 검은 수염의 적단의 사기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짚모자 일당의 사기는 크게 하락하였고 조로는 이번 대결에서도 지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에게도 좋지 않겠군. 이번 대결에는 확실한 승리 카드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조로에게는 누가 나와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조금은 조로를 걱정하며 네가 나서게 된다면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설 텐데 자신이 있는 거냐 조로?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오키지의 힘은 마린포드에서 톡톡히 느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전 해군대장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이미 해군대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출전이 확정되다 검은수염해적단 측에서는 아오키지가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제하하하 쿠잔, 아직 니놈의 차례가 아니다. 검사는 검사가 상대해야 하는 법. 니가 나서라 시류 라고 말하였고, 시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실망할 뻔했잖냐 티치. 저놈은 내게 맡겨둬라. 피냄새가 진동하는 놈이군. 베어버리는 보람이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확정되었고, 만약 조로가 패배하게 된다면 승부가 크게 기울게 될 것이기에 밀지모자 일당의 입장에선 조로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아오키지가 아닌 시류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시류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시류가 검사이기에 자신을 상대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분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오키지를 맞지 않는다면 밀지모자 일당에서는 아오키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며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눈에 쌍디가 들어왔고, 그래 소용돌이 눈썹, 저 요리사 자식이라면 충분히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시류에게 임펠다운의 간수장 시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군. 마젤란과 함께 지옥을 지킨다는 철벽, 헌데 지금은 어둠에 가담하고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류는 뭐 해적이란 게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되는 집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류와 조로는 가볍게 검을 맞대며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든 이후 시류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시류는 이놈 이렇게 강했나? 마린포드에선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이 정도 레벨은 해군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류는 조로의 기세에 말리기 이전에 조로의 검을 올려치며 조로의 기세를 한 차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곧바로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시류의 모습이 사라지자 조금은 당황하긴 하였으나 애써 침착하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견문색 패기에 시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시류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조로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무방비로 시류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시류는 기세를 모아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기술로 볼 수 있는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시류가 자신의 목을 벤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시류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와 3대 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광역기술을 시전하여 자신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렸고, 시류는 차마 조로의 기술을 피하지 못하고 조로의 공격에 휘말리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해제되며 시류의 투명화가 풀렸고 시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 따위에 의존하다니 니놈은 검사라고 부를 수 없겠군. 검사의 수치라고 여겨라 라고 말한 뒤 시류를 마무리 지으려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류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레인어택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칼 3자루를 모두 흑도화시킨 이후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시류의 공격을 막아섰고, 시류의 검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시류를 마무리 지었고, 조로는 시류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로 인하여 조로는 자신의 위로는 미호크 단 한 명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로의 꿈인 세계 최강의 검사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조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저 녀석 2년 전이랑은 완전 딴판이군. 후지토라를 꺾었다는 게 사실인가? 어쩌면 20년 만에 새로운 세계 최강의 거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매눈 미호크, 드디어 니놈이 기다리던 도전자가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우소비 바노고에게 물기력하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검은 수염의 적단 쪽으로 기울었으나 사실상 2인자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에서 조로가 시류를 매우 쉽게 박살내며 밀지모자 일당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패배를 지켜보며 분노한 바제스는 제독 저딴 놈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아직은 여유를 보이며 바제스 보고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즈모자 일당 측에서는 바제스를 누가 상대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고 초파는 저놈 과거에 드레스로자에서 봤던 놈인데 실력이 상당하던데 소문으로는 악마의 열매까지 먹었다는데 라고 말하며 꽤나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감을 보이며 잔디머리 자식이 했으니 이젠 내가 할 차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징베가 쌍디를 막아서며 쌍디군이 나서게 된다면 우리 측에선 아오키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네. 이번 대결은 내가 나가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징베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루피는 티치를 맡을 것이 분명했고 조로는 이미 대결을 마친 상태였기에 자신이 아오키지를 맡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마린포드에서 아오키지와 한 차례 겨뤄본 적이 있었으며 그때 아오키지와 무승부를 거두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아오키지를 자신이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검은 수염의 적당과 밀짚모자 일당의 세 번째 대결로 징베와 바제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배틀 스테이지에 물이 있지는 않았기에 물을 활용하여 전투하는 징베에게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베는 물이 없는 평지에서도 수차례 전투한 베테랑이었기에 물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바제스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전 칠무의 징베, 임펠다운에서 만난 이후 오랜만에 보는군. 인의를 중시하는 놈이라고 들었는데 정부의 개가 되었을 땐 언제고 지금은 밀짚모자에 뒤나 핥고 있는 거냐? 니놈은 정체성도 없는 거냐?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징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징베 역시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바제스의 공격을 막아냈고 내 목표는 오로지 하나, 인간과 어인의 화합이다. 소속 따윈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징베는 과거부터 인간과 어인의 화합을 위하여 흰수염의 적단, 칠무의 빅맘의 적단, 밀짚모자 일당 등 자신의 입장에 이득이 되는 편에 서왔던 인물입니다. 바제스는 징베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징베에게 달려와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자신의 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바제스의 공격을 막으려 하였고 유능제강이라고 들어봤는가?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지 라고 말하며 가라떼 특유의 자세를 잡으며 반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제스는 웃으며 압도적인 파워 앞에서는 기술도 소용없다고 징베 라고 소리친 뒤 징베의 팔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상황 최고 간부들의 공격마저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방어력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바제스의 공격을 방어한 이후 곧바로 역습하여 승부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제스의 힘은 징베의 상상을 초월하였고 바제스는 징베의 가드를 뚫어내버리며 징베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가 힘만 비상식적인 것을 보며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바제스는 나는 힘 열매를 먹은 힘인간, 주먹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해군용은 거프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는 발끈하며 네가 할아버지만큼 강했으면 징베가 지금 서있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였고 나미는 루피에게 딱콩을 때리며 징베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망언이야, 쓸데없는 도발에 말려들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 열매의 위력을 바로 앞에서 느낀 징베는 단 한 대라도 정탈을 허용한다면 그대로 자신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바제스의 공격은 모조리 피해내리라 다짐합니다. 바제스는 힘 열매를 사용하여 징베의 가드를 완벽하게 부숴버린 이후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위하하하 징베 나의 힘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징베에게 무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징베는 위기 상황임에도 더욱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바제스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제스는 힘 열매를 통하여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긴 하였으나 기초 전투 능력과 스피드, 패기 등의 요소에서는 아직 징베보다 한 수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의 동작이 커진 틈을 타 바제스의 복부에 어인 공수 당초기와 정권을 꼽아 넣었고 바제스는 충격을 호소하며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바제스 역시 2년간 놀고 먹은 것만은 아니기에 징베의 공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고 바제스는 이전처럼 무리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기 챔피언 출신다운 무술의 숙련도를 선보이며 마치 복서처럼 징베에게 잽을 날려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는 어인공수 5000장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바제스의 턱을 정확하게 노렸고 바제스에게 카운터를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바제스가 전력을 다하여 징베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으나 징베는 이를 피해낸 이후
아무리 강한 공격이라도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어인유술 타수 던지기를 사용하여 바제스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역전에 성공합니다. 티치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제스가 패배하자 꽤나 분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에도 지면 불리한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라피트가 다가와 쟤도 지금 타이밍에 쿠잔을 내보낼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너의 전력을 공개하는 건 좀 아까운데 너라면 믿을 수 있지 다녀와라 악마 보안관 라피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라피트가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루피는 저놈 누구야 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웨스트블루 출신의 유명 보안관이야. 상대가 악당이란 걸 빌미로 과도한 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결국 웨스트블루에서 쫓겨난 뒤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했지. 2년 전 바나로 섬에서 유일하게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중 불주먹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냈다고 전해지는 검은수염 해적단 내에서도 단연코 톱클래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로빈의 말을 들은 이후 그렇다는 건 실력자라는 건가? 그럼 역시 내가 나서야 되나? 라고 말했고 로빈은 너는 아오키지를 맡아줘. 악마는 악마가 상대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로빈의 별명이 오하라의 악마이며 로빈의 기술 중 하나가 악마를 소환하는 데모니오 플루루이며 라피트의 별명 역시 악마 보안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대결은 악마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빈과 라피트의 대결이 확정난 이후 두 캐릭터는 곧바로 배틀 스테이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로빈을 보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무르는 곳을 다 파괴하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오하라, 바로크 워크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조직이 당신 때문에 괴멸되었지요. 심지어 당신의 부모인 니코 올비아마저 라고 말하며 로빈을 도발하며 로빈을 흥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애써 침착하며 말 많은 남자는 매력 없는데 너야말로 웨스트블루에서 쫓겨난 신세 아니야? 난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다고. 너희처럼 정체성도 없이 모인 잡해적단과는 다르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과 라피트의 설전이 이어진 이후 곧바로 로빈과 라피트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날개를 펼쳐들며 새로 변화했고 로빈은 라피트를 보며 라피트의 능력은 세세열매 모델 하피로 전해지지. 하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중 하나. 얼굴은 사람, 몸통은 마치 독수리처럼 생겼다지. 지금의 저놈이랑 똑같이 생겼군. 그리고 하피의 가장 까다로운 능력은 단연코 최면술. 저놈의 최면술만 조심하면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피트는 동물형으로 변신한 이후 곧바로 로빈에게 다가가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려 했고 로빈은 스팽크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공격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빈이 공격한 라피트는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겨난 잔상이었고 순식간에 로빈의 눈앞에 수백 명의 라피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빈은 진짜 라피트는 한 명일 것이며 나머지 라피트는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겨난 환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견문색 패기를 다루지 못하기에 라피트의 본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밀플루르를 사용하여 1000개의 꽃을 피워내며 모든 라피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감각적으로 진짜 라피트를 찾아냈고 진짜 라피트를 향하여 기간테 플루르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피트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빈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패기도 없이 본체를 찾아낼 줄이야. 꽃꽃 열매의 능력 부럽네요 라고 말한 이후 로빈에게 다가와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충격을 입긴 했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정신을 다잡으며 라피트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로빈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냈고 로빈은 이질감을 느끼며 분명 닿을 수 있다고 보였는데 어째서 건드릴 수조차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이 라피트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이유는 라피트가 로빈에게 최면수를 걸어 로빈의 거리 감각과 인지 능력을 크게 하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라피트는 로빈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세세열매 모델 하피의 오리지널 기술인 아엘로를 사용하여 로빈의 안면에 치명상을 넣으려 하였고 로빈은 곧바로 데모니어 플루르를 사용하여 거대한 악마로 변한 이후 라피트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로빈은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지만 라피트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갑니다.
라피트는 공중으로 비상한 이후 곧바로 괴성을 지르며 하피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었고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켈라이노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로빈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억을 구현화시켰고 로빈과 자신을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참고로 하피는 괴성을 질러 상대의 정신을 빼놓으며 상대를 무력화시킨 이후 상대방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로빈은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책을 읽고 있는 올비아 사우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스터콜이 발동되었고 로빈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로빈은 눈앞에서 올비아와 사우로를 다시 잃게 되었고 이 기억은 마치 방금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을 느끼며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라피트는 로빈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은 자신에게 과거의 기억도 소중하지만 자신이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며 이곳에서 주저앉아 라피트에게 패배한다면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동료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낸 이후 데모니어 플루르를 사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최고 기술인 그랜드 자쿠지 클러치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확실히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그 순간 포다르게를 사용하여 로빈의 그랜드 자쿠지 클러치를 피해냈고 오키페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톱을 사용하여 로빈의 복부를 관통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로빈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로빈을 보며 동료를 위해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건가? 방심했더라면 내가 졌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비록 패배하긴 하였으나 동료들을 위하여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의 패배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사기가 더 오르게 되었고 로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게 됨으로써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의 작단의 대결은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루피 다음은 내가 하게 해줘 라고 말했고 부상을 치유하고 있는 우솝은 곁눈질을 하며 프랑키를 보며 저놈 내가 졌을 땐 표정에 변화도 없더니 로빈이 지니까 저렇게 분노하다니 프랑키 저놈 설마 로빈을 최근 들어 많이 붙어 다니긴 했다만 이놈 친구는 무시하고 여자친구만 챙기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며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솝의 상처가 벌어졌고 초파는 다급한 목소리로 우솝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무 흥분하면 상처가 벌어진다고 라고 말했고 우솝은 초파에게 프랑키 저 녀석 로빈이 지니까 유독 흥분한 것 같지? 라고 기속말을 하였고 초파도 프랑키를 보며 그러게 프랑키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키와 로빈은 일부 시절부터 썸씽이 있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썸녀가 당한 프랑키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물론 동료도 소중한 존재임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출전이 결정되었고 검은수염의 작단 측에서는 피사로의 출전이 결정되며 피사로와 프랑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피사로는 과거 한나라의 왕이었으나 폭행과 범죄를 일삼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며 피사로는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정왕이라고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에는 성격이 많이 착해졌으나 과거에는 오뎅도 혀를 내두를 만큼 다혈질적인 성격과 난해한 패션을 선보이며 워터세븐의 문제아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의 대결은 폭군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한 상태였고 재빠르게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통성명도 없이 프랑키 장군으로 변신하며 전력을 드러내며 곧바로 피사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거참 성격이 급한 친구구만 앞에 계집이 당하는 걸 봐서 그러냐 라고 말하며 프랑키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 수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예상외로 큰 데미지를 입은 피사로는 당황하였고 자신도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라피트가 만들어낸 공간의 섬과 융합하였고 단번에 피사로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서 대포를 꺼내서 프랑키에게 쏘아버렸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어째서 대포를 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 공간을 만든 놈은 검은 수염의 적단이다. 아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스테이지를 설계한 것 같군. 확신할 순 없지만 저놈의 능력은 드럼왕국의 와포르나 카폰의 갱배지와 비슷한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피사로가 대포를 쏴대자 분노하며 공정한 맵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피사로는 이곳은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해적끼리의 싸움인데 스포츠 경기라도 하는 줄 알았나?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프랑키에게 미사일을 발포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불평불만할 시간에 피사로와의 대결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느꼈고 프랑키는 거대한 검으로 피사로의 미사일을 베어버린 이후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거대해진 피사로에게 장군포를 사용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재수없게 피사로가 미사일을 발포하려던 타이밍에 프랑키의 공격이 날아왔기에 피사로의 미사일은 피사로의 바로 앞에서 터져버렸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장군포와 자신의 미사일에 동시에 타격을 당하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피사로는 자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티치는 매우 분노하며 저 멍청한 자식 자기 공격에 자기가 당하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폭소하였고 프랑키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최고 기술이자 백수의 적단의 토미로포 사사키를 쓰러뜨린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피사로의 얼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정신을 반쯤 잃게 되었고 결국 피사로의 섬섬 열매의 능력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잡고 장군 스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처박는데 성공하였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프랑키가 피사로를 꺾는데 성공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3포인트를 획득하였고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1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밀짚모자 일당이 1포인트를 더 얻게 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 측은 티치가 출전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확실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남은 인원들을 살펴보았고 바스코샷, 산우아놀프, 카타리나 데보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확실한 승리를 원했고 지금 타이밍에 아오키지를 내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티치는 루피는 자신을 상대할 것이 뻔하며 그나마 강한 조로가 이미 출전했기에 밀짚모자 일당에서 누가 나오든 아오키지를 상대하여 이길만한 인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오키지에게 이봐 쿠잔, 이번에는 네가 나가라. 나는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고 라고 말했고 쿠잔은 남은 밀짚모자 일당을 살펴보며 밀짚모자가 지금 나올 리는 없고 해골, 여자, 사슴 저 녀석들이 나올 리도 없다. 그렇다면 검은다리 저놈이 내 상대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대가 쌍디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검은수염의 적단 측에서 아오키지의 출전이 결정되자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지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녀석 무지 강한데 저 녀석을 잡으려면 나나 조로는 나서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쌍디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의 생각도 일치했고 우솝은 야 그러면 차라리 기권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버리는 셈치고 쌍디가 다른 간부를 잡아주면 되잖아 라고 주장했고 초파는 겁을 먹으며 뭐 그러면 누가 저 괴물을 맡아, 난 얼려지기 싫다고 라고 소리쳤고 부룩은 요호호호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희생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정색하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질 생각을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에겐 나보단 약하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요리사가 있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쌍디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이후 누가 너보다 약하다는 거냐, 마리모 자식이, 이번 경기는 내가 나가겠다. 시작 전부터 패배를 생각하는 해적이 어찌 대의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다. 불만 없지 캡틴 이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자신이 출전해도 되냐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다녀와 쌍디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쌍디의 진출이 확정되며 쌍디 vs 아오키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오키지는 쌍디가 자신의 상대가 된 것을 보며 역시 네가 나올 줄 알았다 검은다리, 하지만 나를 상대로 판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해군 대장까지 올랐던 놈이 해적이 된 건 부끄럽지 않나, 정의를 짊어진 정의의 상징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꼴이라니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웃으며
해적이란 게 원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따위를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쭉 들이킨 이후 담배를 땅에 던져버리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래 해적끼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앞에 있는 적부터 섬멸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마린포드에서는 좋게 봐줘도 애송이를 못 벗어났는데 와노쿠니에서 로쿠규를 쓰러뜨렸다고 들었다. 과연 얼마나 강해졌는지 볼까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녹여버렸고, 이따위 공격은 이제 안 통한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푸른 불꽃을 피워낸 이후 정강이사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복부를 노립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견문색 페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쌍디의 다리를 얼려버렸고, 쌍디 역시 무장색 패기와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수며 아오키지와 쌍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지는 쌍디가 과거보다 성장을 느꼈으나 아직은 자신에게 닿기는 이르다고 판단하며 해군 대장을 꺾을 만한 실력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번 스테이지는 너에게 이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쌍디가 로쿠규를 꺾은 데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디는 1대1로 로쿠규를 꺾진 않았고 야마토와 징베의 도움을 받고 로쿠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로쿠규를 잡았다는데 의구심을 품는 건가? 내가 실력이 해군대장급에는 못 미칠 순 있지. 하지만 원래 전쟁은 결과가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도 정해져 있다. 너희들의 패배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자신의 최고 기술이었던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노렸으나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쌍디는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자신의 새로운 기술인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마치 먹잇감을 찾는 상어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아오키지의 복부에 정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갔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꽤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쌍디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쌍디에게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가까스로 아오키지의 기술을 피해냈고, 아오키지는 이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채를 사용하여 쌍디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후 쌍디의 오른다리에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쌍디의 오른다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굳이 아오키지가 쌍디의 오른다리를 공격한 이유는 쌍디의 주무기가 오른다리라고 판단하였고, 오른다리를 무력화시키면 사실상 자신의 승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쌍디는 오른다리에 아오키지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혈통인자를 사용하여 다리에 입은 데미지를 흡수하긴 하였으나 데미지가 쌓여가는 것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쌍디는 템포를 올려 아오키지가 자신을 노릴 틈도 주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에 높이 뜬 이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낙하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차서 멀리 날려버렸으나 아오키지는 공중에서 자세를 잡은 이후 아이스블록 페전트백을 사용하여 거대한 빙새를 쌍디에게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그 순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빙새를 모조리 녹여버린 이후 푸아그라 잠브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치명상을 주었고, 아오키지는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빈틈을 허용한 아오키지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자 최고 기술인 백송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는 자세를 틀며 쌍디의 백송로 버스트의 정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쌍디의 공격은 아오키지의 어깨를 갈아버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타임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조주조차 순식간에 패배시킨 아오키지의 필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의 전신이 얼어붙으며 쌍디는 쓰러졌고, 일지모자 일당은 전원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확실히 전보다는 강해졌군, 놀라운 성장 속도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쌍디의 패배를 확신했고 아오키지는 돌아서려 합니다. 아오키지의 승리가 결정되려는 순간 쌍디의 오른다리가 해동되었고 이윽고 쌍디의 전신이 해동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숨을 거치게 쉬며 이 정도로 힘들 줄 알았으면 금연이라도 할 걸 그랬어. 안 그래 아이스캔디 양반?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도 없는데 다시 일어난 이유가 뭐지? 라고 말했고 쌍디는 웃으며 지면 쪽팔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폭소하며 그래 그 마음 잘 알지. 나도 아카이누에게 져서 쪽팔리거든. 이라고 말하며 쌍디의 근성을 인정해준 이후 다시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쌍디를 보며 밀짚모자 일당에는 밀짚모자 롤로노와 두 명만이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은다리 저놈도 기억해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쌍디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근성만으로 넘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쌍디는 다시 일어선 이후에도 시종일관 아오키지에게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제는 정말로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사운저드 스피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그 순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낸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백송로 버스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였고 아오키지의 복부를 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공격을 막아냈고 자신에게 다가온 쌍디에게 아이스 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쌍디를 완전히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한번 기적을 바랬으나 쌍디는 끝끝내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지 못하였고 결국 아오키지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초파는 대결이 끝나자마자 쌍디를 치료하기 위하여 쌍디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이윽고 아오키지가 일부러 아이스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쌍디의 호흡기간을 남겨두며 쌍디가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눈치챘고 비록 적이지만 아오키지에게만큼은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로 아오키지는 아이스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료였던 사우로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티치와 루피조차 눈치채지 못하였고 쌍디, 아오키지, 초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쌍디는 속으로 아이스캔디 자식 일부러 날 살려주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검은다리 너의 끝이 궁금하군. 여기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네가 펼쳐가는 세상도 보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쌍디를 살려둔 이유가 쌍디의 자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쌍디가 아오키지에게 패배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포인트는 3점으로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5대5 동점이 나오게 된다면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로 인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승리가 확정되기에 밀짚모자 일당은 2패를 하게 패배가 되면 확정됩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남은 4경기 중 3경기를 이겨야 했고 남은 인원인 루피, 나미, 브룩, 초파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출전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졌고 밀짚모자 일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초파가 입을 떼며 언제까지 도망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으며 그래 초파 너라면 할 수 있지. 나랑 우솝이랑 얘기한 거 안 믿었지. 우리 셋은 반드시 이긴다고. 근데 우솝 저놈은 쪽팔리게 졌다야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주며 초파를 복돋아 주었고 초파도 긴장이 풀리며 그래 나는 우솝과는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어이 초파 적당히 하지 그래. 그런 소리는 우선 이기고 하는 거라고 라고 말하며 초파를 응원해 주었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초파의 출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산호와 울프는 초파를 보며 제독 이번엔 내가 나가도 될까? 사람을 잡는 것보단 사슴을 잡는 게 쉬워 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래 네 말이 맞다 울프. 너는 어쨌든 이름이 늑대니까 사슴 따위에겐 진리가 없겠지 라고 썰렁한 농담을 했고 아오키지는 유머 감각은 영 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아오키지가 티격대던 찰나에 산호와 울프의 출전이 확정되었고 산호와 울프와 초파의 대결이 확정됩니다. 초파는 산호와 울프와의 대결이 결정된 이후 산호와 울프의 매우 거대한 크기를 보며 지레 겁을 먹어버립니다. 반면 울프는 초파의 현상금이 500벨이라는 점과 초파가 세간의 밀짚모자 일당의 애완동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파를 만만히 봅니다. 그리고 산호와 울프는 웃음을 지으며 별거 아닌 놈이랑 상대하게 됐네. 나도 센 놈과 붙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초파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겁을 먹기나 했으나 동료들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강력 강화를 사용하여 산호와 울프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산호와 울프는 공격을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초파를 노렸고 초파는 산호와 울프를 공격하기는커녕 공격을 피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이를 보며 제독 저 사슴 완전히 겁먹은 것 같군요.
대결이 시작된 지 5분째 도망만 다니다니 라고 말하며 초파를 비웃었고, 티치도 밀짚모자와의 대결이 이렇게 싱겁게 기울어 가다니 뭐 쓰레기 같은 동료를 가진 자신의 운명을 탓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는 발끈하며 누구더러 쓰레기래, 흑돼지 같은 자식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솝은 초파 뭐라도 해보라고, 계속 도망만 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투가 시작된 이후 산호한 울프의 명성과 덩치를 보고 크게 겁을 먹었기에 평소에 초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근간은 동물이기에 초파는 포식자 동물을 보면 겁을 먹는 습성이 있는데, 초파가 산호한 울프를 인간이 아니라 늑대로 인식하게 되며 산호한 울프를 포식자로 인식하였고, 본능적으로 산호한 울프에게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우솝과 루피의 외침을 들은 이후 고작 늑대 따위에게 쫄아있는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로 결심하며 곧바로 변신을 준비합니다. 초파는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며 곧바로 초파의 최종병기 모드라고 볼 수 있는 괴물 강화 모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약 20m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산호한 울프에게 닿기는 아직은 조금 작았고, 초파는 변신을 한 이후에도 자신보다 월등히 큰 상대는 처음이었기에 산호한 울프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이후 산호한 울프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호한 울프는 거대해진 초파를 보며 제법 거대해졌는데 사슴, 하지만 나보다 큰 사람은 이 세상엔 없걸랑 이라고 말한 뒤 거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려 180m라는 압도적인 크기로 커집니다. 그리고 초파는 괴물 강화 모드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각오한 이후 럼블볼을 사용하였고, 초파는 30분간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신을 마친 초파와 산호한 울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산호한 울프는 초파를 향해 주먹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초파는 이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산호한 울프의 무릎을 정확히 타격하였고, 무릎은 하체의 밸런스를 담당하는 부위지 덩치가 크면 클수록 하중에 부담되는 무게가 많아서 무릎을 다치는 건 치명적이란 말씀 이라고 말하며 의사다운 지략을 선보이며 산호한 울프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분노한 산호한 울프는 초파에게 마구마구 주먹을 휘둘렀으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 주먹이 초파에게 적중할 리 없었고, 초파는 곧바로 산호한 울프의 무릎을 다시 한번 타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밸런스가 무너진 산호한 울프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초파는 쓰러진 산호한 울프에게 돌진하여 산호한 울프의 얼굴을 노려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산호한 울프는 겁먹기는커녕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피사로는 와하 드디어 제대로 할 모양인가 저놈, 열받은 울프는 물불 안 가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호한 울프는 초파가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자 땅을 내려쳤고, 초파가 밟고 있는 지면이 붕괴되며 초파는 밸런스를 잃으며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울프의 펀치가 초파에게 적중했고, 초파는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산호한 울프는 곧바로 초파를 밟아버리려 했으나 초파의 타격으로 인하여 무릎이 온전치 않았고 초파에게 빠르게 다가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고 산호한 울프의 머리를 향하여 높게 점프합니다. 그리고 산호한 울프는 초파를 공중에서 그대로 내려찍기 위하여 초파를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는 거대화를 풀며 뿔 강화 모드에 돌입하였고, 산호한 울프는 초파가 갑자기 작아지자 공중에서 헛손질을 하며 넘어집니다. 그리고 초파는 쓰러지는 산호한 울프에게 로제오 콜로네이드를 사용하여 산호한 울프의 눈을 노리는데 성공했고, 산호한 울프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산호한 울프는 바닥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었고, 초파는 중량 강화 모드를 사용하여 헤비공을 사용하여 산호한 울프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고 산호한 울프는 쓰러집니다. 또한 동시에 산호한 울프의 거대화가 풀리게 되며 산호한 울프는 대략 20m 정도로 작아집니다. 초파의 승리로 인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짚모자 일당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이 홈 페널티를 가지고 있기에 두 해적단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는 2포인트로 동일하기에 사실상 이제 동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빠르게 계산을 마친 이후 루피는 100%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에 여기서 자신이 승리하게 되면 부룩의 승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밀짚모자 일당의 승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제우스에게 이봐 제우스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제우스는 여유를 보이며
마마와 전투하며 수많은 사선을 넘어와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 따위 시시해 보일 지경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루피에게 자신이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미가 출전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바스코샷과 카타리나 대본 중 누구를 내보낼지 곰곰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 경기는 대본 네가 나가라, 바스코샷 저놈은 여자만 보면 해벌레 하느라 재기량을 내지 못하는 놈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여미새 바스코샷보다는 여자인 카타리나 대본이 나미를 상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웃으며 토프 그럼 내 상대는 저 뼈다귀가 되는 건가? 라고 말하며 티치의 결정을 받아들인 이후 곧바로 술을 퍼먹습니다. 나미와 대본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대본은 나미를 보며 굉장한 미녀군 밀짚모자 일당의 나미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미는 웃으며 부러운가 보지, 하긴 너보다는 내가 1000배는 낫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본은 웃으며 곧바로 자신의 외형을 나미와 똑같이 바꾸는데 성공하였고, 나미는 당황하며 이건 알라바스타의 변태놈의 능력인데 어째서 똑같은 능력이 존재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본은 훗 복사 열매 능력을 말하나 보군. 하지만 아쉽게도 내 능력은 복사 열매 능력 따위가 아니야. 복사 열매는 반드시 자신과 접촉한 사람으로만 변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라면 누구로든 변할 수 있지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루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루피로 변한 대본은 웃으며 니시시시 선장을 때릴 순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곧바로 루피를 변한 대본에게 제우스 브리즈 템포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쌍디는 나미 누님이 제일 많이 때리는 게 루피인데 루피로 변한 녀석 따위 공격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 라며 웃었고, 루피도 화끈하다, 남이 해치워버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대본은 조금은 당황하며 완전히 콩가루 해적단이구나, 하지만 이 여자라면 너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테지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나미의 은인이자 나미의 양모였던 벨메이르로 변하였고, 항상 여유로웠던 나미도 매우 놀라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왜 그래 나미? 라고 물었고, 나미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입을 꽉 다물며 저 사람은 어릴 때 죽은 내 엄마야. 저 녀석이 엄마의 존재를 어떻게 알지? 라고 말했고, 대본은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과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기억을 일부 읽어낼 수 있지.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변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본은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자신의 배에 칼을 꼽으려 하였고, 나미는 대본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벨메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기에 대본의 자해를 막으려 하였고, 대본은 자신에게 다가온 나미의 복부에 곧바로 칼을 찔러버립니다. 대본은 자신의 공격을 허용하고 쓰러진 나미를 보며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사지로 내몰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라니깐 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너 같은 놈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 리가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것보단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건지는 게 더 중요해 보이군 이라고 말하며 나미의 얼굴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나미 못 싸우겠으면 기권해, 어차피 루피와 브룩이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이봐 너희들 나랑 내기할래? 한 명당 100만 베리씩이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 모두 나한테 100만 베리를 줘야 되고 내가 지면 너희들 모두에게 100만 베리를 줄게. 방금 공격으로 인해 저놈의 약점을 파악했어. 저놈은 공격할 땐 반드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처음 나를 칼로 찔렀을 때도 두 번째 나를 발로 찼을 때도 잠시나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벨메이를 공격할 순 없지만 저놈의 원래 모습 따윈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대본은 짧은 순간에 그런 것까지 판단하다니 머리가 제법 잘 굴러가는 여자잖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몸은 이미 한계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나미는 동료를 앞에 두고 쓰러질 순 없지. 쟤네들도 벨메일만큼이나 소중하거든. 얼른 덤벼 남의 얼굴이나 훔쳐가는 이 못생긴 년아 라고 소리칩니다. 대본은 나미가 자신을 도발하자 조금은 멘탈이 파괴되었고 곧바로 벨메일의 모습으로 나미의 앞면에 칼을 던집니다. 하지만 대본은 벨메일의 모습으로 전투를 하면 기량이 매우 떨어지기에 위력적인 공격을 시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순간 잠시나마 대본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미는 대본이 던진 칼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대본에게 제우스와의 강력한 합동기인 인범 뇌정을 사용하여 대본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데본은 벨메이레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되려 자신의 약점이 된 것을 파악하며 이번에는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미호로 변신하여 자신의 전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데본은 매우 빠르게 나미에게 돌진하여 나미의 목을 물어버리려고 하였으나 제우스가 나미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며 데본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제우스는 뇌운을 사용하여 데본에게 치명상을 주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뇌운은 에넬이 하늘섬에서 보여주었던 뇌운과 동일한 기술로 섬의 일부를 통째로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뇌운을 직격타로 허용한 데본은 그대로 리타이어 되었고 나미는 데본에게 손쉽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저 녀석이 가짜는 작전을 안 쓰고 처음부터 전력으로 임했더라면 나도 힘들었을지 몰라. 그리고 제우스 이 녀석 상상 이상으로 강한데 라고 말합니다. 아마 데본이 처음부터 구미호로 변신하여 전투에 임했더라면 인범 뇌정을 맞았을 리도 없었고 페이스가 말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미의 제우스는 본래 사왕 빅맘의 주무기 중 하나였으며 빅맘은 오랜 기간 제우스를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적들을 쓰러뜨려 왔을 만큼 제우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나미가 제우스를 소유한 것 하나만으로 최소 사왕 간부를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나미가 데본을 쓰러뜨린 이후 밀지모자 일당은 5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며 브룩과 루피 중 한 명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늑단은 바스코 샷과 티치가 둘 다 승리해야만 밀지모자 일당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티치는 초조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스코 샷은 이미 만취 상태가 되었고 긴장감 따윈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토프 뭘 쫄고 그래 제독, 정 긴장되면 내가 먼저 나갈테니 제독은 몸이나 풀고 계셔 라고 말한 뒤 티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혹여나 루피가 나오게 된다면 바스코 샷이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소리를 지르며 이 멍청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확인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바스코 샷을 보며 하하하 루피 지금 네가 나서서 저 술주정뱅이를 쓰러뜨리면 우리 팀의 승리 확정인데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색하며 우솝 나는 반드시 티치 녀석을 날려버린다고 마음먹었어. 나는 누가 뭐래도 티치 녀석과 대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요호호호호 그럼 자연스럽게 저놈은 내가 맞게 되는군요. 헌데 루피씨 제가 이기면 그대로 승부는 끝인걸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 브룩이 이긴다면 좋은거지 뭐. 티치를 못 날려버리는 건 아쉽지만 우솝이 말한 방식으로는 이기고 싶지 않네 라고 말했고 우솝은 뻘쭘해하며 나는 네가 혹시라도 검은 수염에게 겁을 먹었을까봐 너를 시험해본 거라고 라고 말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브룩과 바스코 샷의 대결이 결정됩니다. 바스코 샷은 경기장에 먼저 도착한 뒤 브룩이 내려올 때까지 경기장에서 술을 퍼먹고 있었고 브룩은 도착하자마자 이를 보며 이름 모르는 형씨 대결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바스코 샷은 토프 니가 내 상대냐 뼈다귀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브룩은 루피를 굳건히 믿고 있었으나 자신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굳이 루피에게 부담을 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바스코 샷이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틈을 타 재빠르게 바스코 샷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바스코 샷에게 콧노래 300보 오니 가르기를 사용하여 바스코 샷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스코 샷은 그 순간 자신의 술병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브룩의 공격을 막아섰고 술병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브룩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브룩은 정탈을 허용하게 되며 이 남자 치권이 주특기인가? 사왕 카이도우도 치권이 주특기라고 들었는데 술주정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에게 한방 먹인 바스코 샷은 웃으며 토프 뼈다귀를 때려보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하며 이후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기장 전체를 알코올로 뒤덮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술에 취할 수 없는 몸이었고 바스코 샷의 공격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스코 샷은 브룩에게 알코올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좋은 걸 못 마시다니 참으로 딱한 뼈다귀구만. 근데 그거 아냐? 술은 가연성 물질이라고 라고 말한 뒤 브룩에게 라이터를 던져버렸고 순식간에 브룩의 근처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로와 키네몬의 기술인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 하였으나 여우불 가르기를 정확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였기에 결국 불을 끄지는 못하였고 브룩의 앞으로 머리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불을 끄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머리가 다 타버리기 전에 머리에 불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화재 현장에서 전력 질주를 오랫동안 하였기에 체력이 매우 많이 소진되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알코올 물방울을 타고 브룩의 앞에 나타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필기를 담은 이후 브룩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하였고 브룩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티치를 보며 토프 내가 뭐랬어 제독, 이제 제독이 이기면 다 끝이라고 라고 말한 뒤 술을 크게 한 병 들이마신 뒤 복귀합니다. 바스코샷이 브룩을 쓰러뜨린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점수는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서 남은 사람은 각 해적단의 선장인 루피와 티치였고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도 1점으로 동일했기에 티치와 루피의 대결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밀지모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끼리 붙길 그랬어. 괜히 엄한 동료들만 다쳤구만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한다면 약속은 지켜라 티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걱정 말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마침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는 티치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일전의 임펠다운에서 자신이 티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였고 티치는 이를 보며 제하하하 이것이 니카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이라고, 이놈과 정말 잘 어울리는군 밀지모자 라고 말한 이후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도 티치의 공격을 피해내지 않고 티치에게 가까이 간 이후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티치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피를 토하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루피의 멱살을 잡은 이후 루피의 얼굴에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얼굴은 단 한 방만에 완전히 함몰되었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티치로부터 입은 상처를 모두 회복하였고 티치는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밀지모자, 확실히 그 능력 성가시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고무고무 기간트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은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티치를 노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바주랑건의 충격을 일부 흡수한 이후 바주랑건의 위력을 감소시켰고 이후 곧바로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루피의 바주랑건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바주랑건의 치명상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은 왜인지 모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바제스는 위하 역시 저 능력을 봉인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만 제독, 어서 빨리 놈의 능력을 봉인해버리라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이 기술은 몸에 큰 무리가 가기에 웬만해선 자중하려고 했는데 역시 강하군 밀지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면 허튼 수작 부리지마 라고 말한 이후 티치에게 달려왔고 티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에도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어둠 열매의 각성에 성공한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공격을 완전히 봉인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능력 봉인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 피프스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처럼 몸을 늘려보려 했으나 당연히 몸이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루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력이 봉인된 기분은 어떤가 밀지모자 간혹 멍청이들은 말하더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팩이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은 멍청이들의 아우성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나는 무적이다. 어떤가 밀지모자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당한 루피의 몸은 과거처럼 고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범한 신체였기에 루피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한다면 패배할 것이 뻔했습니다. 루피는 티치에게 능력을 봉인당하며 정탈을 허용한 이후 큰 충격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너를 쓰러뜨릴 방법은 존재하지.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사람을 난 2명이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와 자신의 은인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티치를 향해 달려갔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었기에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티치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류오를 사용하여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티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들어 루피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손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으며 티치의 다크메탈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폐왕색을 휘감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티치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와 폐왕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저앉은 티치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걸려들었구나 밀짚모자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한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루피를 통째로 흡수하였고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온몸이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했고 티치는 제한 시간은 10분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어떤가 밀짚모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이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생성한 특수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티치 너만이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친 이후 루피는 폐왕색 패기를 마치 폭탄처럼 방출하는 데 성공하며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로저와 샹크스처럼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폐왕색 패기를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잠시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티치의 복부에 류오를 사용하여 티치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마침내 티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에게 연이은 타격을 입은 티치는 쓰러지긴 하였으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하여 일어나며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루피 역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도 악마의 열매 없이 싸우는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시간은 티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노렸고 루피는 페이감을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치의 공격이 루피의 방어를 뚫어버렸고 루피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제 아무리 루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미 초파 우솝은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루피가 고작 저런 데서 쓰러질 리가 없잖냐. 너희들 꼴 사납게 징징대지 마라 라고 말했고 상디 역시 담배를 피며 우리는 숱하게 봐왔잖아. 저 녀석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번에는 나의 승리인가. 악마의 열매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럼 받아가겠다 로드 포네그리프.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소리친 뒤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외형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변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초회복을 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일어섬과 동시에 특수한 리듬이 들려왔고 초파는 이 리듬은 와노쿠니에서도 들었어. 즈니샤가 말했던 리듬이야. 과거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 들려왔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명 능력은 차단해 두었을 텐데 어째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맙다. 덕분에 이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능력이 봉쇄당할 일 따윈 없어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루피와 티치의 최종 공방이 성사됩니다.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패기와 능력을 한 차례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결국 티치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완전히 봉쇄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능력이었다면 티치의 필살기를 파괴할 수 없었을 테지만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기에 루피는 어둠 열매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빼앗긴 자유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일어선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기간트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바주랑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최강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라피트가 생성한 가상공간이 붕괴되어 버리며 루피와 티치를 포함한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은 다시 하치노스 섬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기간트 바주랑건이 티치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하치노스 섬의 일부와 함께 붕괴되어 버리며 바다에 빠져버렸고 루피가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티치를 제압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루피는 어이 너희들 약속은 지켜야지 지금 당장 에이스를 돌려줘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불주먹의 수갑의 열쇠는 제독이 가지고 있는 터라 우선 바다에 빠진 제독을 구해와도 될까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티치를 구해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 한 명이 티치를 바다에서 건져왔고 티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신이 들지 않는군. 제하하하 결국 패배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티치에게 에이스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서두르지 말라고 밀짚모자 에이스는 저곳에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위 감옥을 가리켰고 티치는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옥에서 에이스와 티치는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웃으며 에이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색하며 바보야 도망쳐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이스가 루피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오키지가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얼려버렸고 루피 조로 쌍디만이 얼음을 깨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런 거 내키진 않지만 뭐 선장 명령이라서 말이지 미안하게 됐다 괜히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 동료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분노와 당황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해적 세계에 정정당당히 어디 있나 밀짚모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마 동료냐 아니면 형이냐 뭘 고르던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똑같지만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가 고민을 하는 순간 시류가 나타나 이들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빨리 선택해라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가 동료와 형 중 한 명을 포기할 리가 없었기에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모커는 코비와 함께 힘을 합쳐 은구를 잡아낸 이후 코비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였다가 잡혔었고 스모커는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전쟁을 하던 사이에 코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루피에게 패배한 뒤 치졸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루피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였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등장하며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시야를 모두 차단한 뒤 코비와 함께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욱한 연기가 짙게 깔리자 티치는 매우 당황하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자욱한 연기라니 라고 말했고 잠시 뒤 연기가 걷히며 스모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빌어먹을 해적놈들을 잡으러 왔다. 검은 수염 밀짚모자 너희들 모두 이곳에서 살아나갈 생각 따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어있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이봐 연기 자식 우리 동료들은 어디갔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모두 본부로 이송 중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코비가 루피에게 루피씨 오랜만입니다. 동료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코비를 신뢰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코비와 루피의 관계를 알았기에 스모커와 코비가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분노합니다. 티치는 밀짚모자 일당을 인질로 잡는데 실패하자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해군의 군함 한 대가 날아왔고 그 군함은 거프 중장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공중에서 갑자기 군함이 나타나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후 거프가 등장하며 검은 수염 이 개자식 니놈이 누굴 납치한지 아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이자 내 애제자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티치가 있는 곳을 공격하였고 티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에이스도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에이스의 수갑의 열쇠가 티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오른 뒤 티치에게 다가가 티치의 손에 있는 열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건 나미 누님과 로빈 누님을 아프게 한 벌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렸고 티치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에게 열쇠를 건넸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를 풀어주었고 드디어 에이스는 풀려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멍청한 자식 여긴 또 왜 온 거냐 항상 민폐만 끼치고 미안하다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며 나는 동생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프는 명목상으로는 코비를 구하러 왔지만 사실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온 것도 있었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무사히 구해내자 기뻐하며 역시 내 손자놈이구만 이라고 말해버렸고 스모커는 해군 영웅이라는 양반이 해적이 구해지니 저렇게 기뻐하다니 라고 말하며 거프의 부성애를 보며 흐뭇한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티치를 체포하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왔고 티치는 사실상 반시체 상태였기에 거프에게 저항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충격파를 사용하여 거프를 밀어낸 이후 우선은 도주할 목적으로 거프에게 충격파를 사용하였으나 거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충격파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그 녀석이 사용하던 충격파에 비하면 형편없구만 이 정도로는 마사지도 못한다 애송이 자식아 라고 소리친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티치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헤르석 수갑으로 티치를 묶어버리며 티치를 자신의 군함에 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프, 루피, 에이스는 힘을 합쳐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모조리 제압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전원 역시 거프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거프상 저놈들을 데려가는 건 곤란한데 어쨌든 내 동료들이란 말이지 라고 말하며 거프의 앞을 막아서자 거프는 어리석은 놈 지금이라도 해군에 돌아와라 라고 말하며 과거의 제자를 차마 제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항상 당신의 그런 자유로움을 존경했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네 라고 말하며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의리를 지키며 거프의 군함을 얼려버리려 하자 그 순간 스모커가 헤르석 지태를 이용하여 아오키지의 손을 공격하였고 아오키지는 거프의 군함을 얼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엔 이놈이 해적이 되었다고 했을 땐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니 소문이 사실이었군. 이놈의 친구로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마. 자수해라 아오키지. 아니 쿠잔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자수할 리가 없지 않냐. 스모커 날 막을 셈이냐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들이킨 이후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비로소 바른 친구 아니겠나. 그리고 해적이 된 니놈은 이제 나의 적이다 라고 말한 이후 아오키지에게 다가와 아오키지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놀라며 아무리 연이은 대결로 체력이 바닥이라도 스모커 이놈이 이렇게 빨랐었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친구 스모커의 성장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그래도 날 제압할 정도는 아니군 이라고 생각한 뒤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자신의 몸을 연기로 변환시켜 아오키지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냈고,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아오키지의 멱살을 잡은 이후 아오키지의 복부에 화이트 블로우를 장렬시켰고, 아오키지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이 녀석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 공격은 피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저항조차 하지 않다니 쿠잔 무슨 속셈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생각대로 아오키지가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쉽게 피해낼 수 있었으나, 아오키지는 어차피 스모커를 쓰러뜨리더라도 루피, 에이스, 거프가 있는 이상 자신이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자신의 친구 스모커에게 잡히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며 스모커에게 제압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티치가 위블과 에이스를 이간질하며 에이스를 급습하여 에이스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티치는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기 위하여 에이스를 인질로 잡으며 루피를 불러냈고,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의 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데뷔백 파이트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티치는 약속을 어기며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탈환하려 하였으나 거프, 스모커, 코비의 도움으로 티치는 제압당하였고, 루피는 에이스를 무사히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의 적단은 붕괴되며 전원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 루피는 곧바로 동료들을 해동시켰고, 체구가 가장 작았기에 가장 먼저 해동된 초파는 곧바로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라프텔을 향하여 출격하려 하지만 거프가 루피, 에이스, 니놈도 결국 해적, 너희들도 여기서 잡혀줘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거프는 해적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며 루피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계정부와 격돌할 것을 알았기에 루피가 진짜로 해적왕의 자질이 있는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약 루피가 자신도 이기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와 맞붙게 될 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확정이었기에, 만약 루피가 자신을 꺾지 못한다면 할아버지로서 루피가 라프텔로 향하는 것을 허락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라프텔로 향하기 전 마지막 관문에서 거프라는 시험대를 만나게 되었으며, 거프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라프텔로 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